여러분, 저는 올해로 여든을 넘긴 늙은 할미입니다. 평생 이 마을, 이 집, 이 부엌에서 살아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차를 마시고 똑같은 마당을 바라보며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오후 그 평범하기 짝이 없던 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마루에 앉아 시들어가는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노랗게 마당에 내려앉던 그런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이 시골 동네에서 낮에 손님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40대로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회색 코트에 까만 머리를 곱게 묶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돌아가신 김 어르신의 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서울에 살고 있고 눈앞에 이 여자는 분명히 저희 딸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 딸은 따로 있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들고 있던 보자기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손때 묻은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직 최악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으니까요. 조금 후 이 낯선 여인의 손수건에 숨겨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후 남편이 숨겨온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이라면 정문 앞에 서 있는 그 여자에게 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쫓아내셨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지팡이가 없었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녀를 마루로 들였습니다. 그 여자는 신을 가지런히 벗고 마치 오랜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왔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내려놓다가 조금 흘리고 말았어요.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저는 마주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지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그래요, 민 씨라. 그런데 어떻게 김 씨의 딸이라고 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보자기 속에서 가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스물도 채 안 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단아한 얼굴, 짧은 단발머리,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할머니. 박현숙이라고 하셨어요. 박현숙. 그 이름을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김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 서로 깊이 사랑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지영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셨는데 양가 어른들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천천히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22, 김어르신이 24이실 때라고 들었어요. 저는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3, 남편이 26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와 혼인하기 불과 2년 전까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민지영 씨는 보자기에서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편지 묶음이었어요. 노란 끈으로 단정히 묶인 그 편지들은 한눈에 보아도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김 어르신께서 어머니께 보내신 편지입니다, 할머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저를 천천히 미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보내신 편지라니 언제까지요?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져 있었어요. 민지영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작년 봄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작년 봄.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남편은 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손님을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영 씨는 다음 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진과 편지 묶음을 모두 두고 갔어요. 저녁밥도 짓지 못한 채 저는 마루에 앉아 그 편지들을 한 통씩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속에서 저는 평생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결혼한 그해 가을에 쓰인 편지였어요. 현수가 미안하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너를 잊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지만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변하지 않은 정갈하면서도 약간 기울어진 그 글씨.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남편은 박현숙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 그리고 1년 만에 그 남자가 떠났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 남자에게서 딸 하나를 얻었지만 곧 혼자가 되어 어린 딸을 키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매달 박현숙 씨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에는 우리 남편이 한 가지 깊은 후회를 적고 있었어요. 현수가, 그때 내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 평생 나에게 가장 큰 짐이 되었다. 나는 그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평생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무거움의 정체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 약속을 멀리서나마 지키려고 매달 그 우편환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에서는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어린 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었어요. 현수가 지영이가 벌써 5살이 되었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다. 그 아이에게는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 있기를 매일 마음으로 빈다. 비록 내가 직접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너희 모자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의 안녕을 위해 매일 마음으로 빌고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것이었을지를요. 저는 편지 묶음을 다 풀어놓고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40년 동안 매달이라니. 40년 동안 매달
우리 살림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가계부를 쓰고 살았어요. 한 푼이라도 새는 곳이 있나 매일 밤마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 일을 모를 수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편지들을 한 통 한 통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편지는 한 줄짜리 짧은 안부였고, 어떤 편지는 두 장이 넘는 긴 글이었어요. 40년 동안 쓰인 그 편지들 속에서 저는 우리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편지 속에서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봄에는 마당에 핀 진달래꽃 이야기를 적었고, 여름에는 매미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산자락의 풍경을 묘사했고, 겨울에는 첫눈이 내린 새벽의 고요함을 적어 보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마치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일기를 훔쳐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 사람이 그런 글을, 그런 마음을 평생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있었다니. 저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편지들 속에는 단 한 번도 노골적인 사랑의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보고 싶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자기가 보낸 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어린 지영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묻는 짧은 글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글들 속에 담긴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책임감과 그리움은 어떤 사랑의 말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다시 노란 끈으로 묶어 박현숙 씨가 보낸 마지막 봉투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새벽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져 있었어요. 마치 평생 풀지 못했던 어떤 매듭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따로 한 통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40년 전쯤에 쓰인 가장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현수가 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났다. 딸이라는구나. 너의 이름과 같은 글자 하나를 그 아이의 이름에 넣었다. 너에게 미안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 딸의 이름이 왜 그 글자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박현숙 씨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어요. 평생 저는 그 이름의 유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께서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또 한 통의 편지는 우리 남편이 환갑을 맞이하던 해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내가 환갑이 되었다. 평생을 살면서 너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충분히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와서도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구나. 너도 부디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주기를 바란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제야 그 사람이 환갑 잔치 자리에서 보였던 묘한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환갑상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의 눈빛 한켠에는 분명히 어떤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가지지 못한 또 다른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늘이었어요.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한 편지는 우리 남편이 떠나기 2달 전쯤에 쓰인 것이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요즘 들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어쩌면 곧 너를 다시 만나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부디 너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 평생 너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이대로 떠나기에는 너무 무겁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또 한 번 시려움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떠날 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까지
박현숙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영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젯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쯤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 할머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 씨가 우리 남편이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다고요. 민지영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작년 봄에 떠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작년 봄, 박현숙 씨가 떠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도 따라 떠났던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에 차가운 칼날을 천천히 꽂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따라간 거였을까요? 저와 4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갑자기 우리가 함께 보낸 40여 년의 세월이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흐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민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할머니를 한번 찾아뵙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보자기 속에서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색깔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하얀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로 김씨 사모님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읽어보시겠어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늘은 못 읽겠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겠소이다. 민지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부담스러우시면 저는 이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께서 평생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죄송한 마음. 그 말은 그 여자가 평생 우리 남편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또한 그 여자를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민지영 씨가 돌아간 뒤 저는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산 40여 년의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신혼 첫 해, 그 사람은 무척이나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원래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정해주신 혼처였고 결혼식 날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사이였으니까요. 신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차가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어주었고 명절이면 시장에 함께 가주었고 제가 아플 때는 묵묵히 약을 챙겨주었어요. 그런데도 어딘가 한켠이 비어있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원래 가진 외로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 비워둔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수많은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읍내 우체국에 다녀오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저 친구들과 술 한 잔을 마시러 나가는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날마다 박현숙 씨에게 우편환을 보내러 다녔던 거예요. 매달 똑같은 날,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또 어떤 해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상을 앞에 두고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우?
하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마당에 나가 한참 동안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도 잘 피우지 않던 사람이 그날따라 연거푸 세개비를 피우더군요. 저는 이제야 짐작합니다. 그날 그 사람은 박현숙 씨에게서 어떤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어쩌면 그녀의 남편이 떠났다는 소식이었거나 어쩌면 어린 지영이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째, 그러니까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우리 부부에게 딸이 생긴 그날, 남편은 분명 기뻐했지만 그 기쁨 한켠에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내 아이를 바랐는데 딸이 태어나서 실망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은 평생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들보다도 딸을 더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우리 딸을 보면서 멀리 있는 또 다른 딸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 없는 그 어린 지영이를요. 또 한 가지의 기억이 그제야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의 봄이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어딘가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회사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짐작이 갑니다. 그 무렵 어린 지영이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 멀리서나마 지영이의 입학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한 번도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그저 바라보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남편은 매년 가을이 되면 어딘가에서 손수 따왔다며 잘 익은 감 한 박스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어디서 따왔어요? 하고 물으면 그저 친구 집에서 얻어왔소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 감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박현숙 씨의 가게가 있던 그 작은 도시 외곽에 분명 큰 감나무가 있는 어느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년 가을 그 감나무 아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한 박스의 감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겠지요. 저는 그 기억들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무너뜨린 약속의 무게를 평생 어깨에 지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한 번도 저에게 털어놓지 않은 것은 어쩌면 저를 향한 그 사람 나름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박현숙 씨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편지지에는 단정하지만 힘없이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사모님께. 저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이 편지를 받으실 즈음에는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모님께 평생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사모님의 남편은 저와 헤어진 뒤로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모님과 결혼한 그날부터 저를 잊으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가 되어 어린 딸을 키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그 사람은 매달 적은 돈을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편지로만 아주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사모님, 부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사모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어려움 속에서 어린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저 마음 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미안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박현숙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울었고, 그 다음에는 슬픔 때문에 울었고, 마지막에는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묘한 안도감 때문에 울었어요. 그 사람은 그 여자를 평생 만나지 않았다. 편지로만 아주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켠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민지영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물건들입니다. 저는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사모님께만 보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마루에 앉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우편한 영수증이 40년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이 매달 우리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시작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늘어났지만 단 한 번도 큰 돈을 보낸 적은 없었어요. 살림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어요. 한 영수증 뒤에 우리 남편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입학 축하금. 그것은 민지영 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의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 여자의 딸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날 민지영 씨를 마루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아버지라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자랐습니까? 민지영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일찍 떠나신 분이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동안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셨소?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비로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지영 씨의 이야기는 듣고 있던 저의 가슴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현숙 씨는 어린 딸이 혹시라도 친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될까봐 평생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러나 함께 할 수 없었던 남자에 대한 흠을 딸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박현숙 씨라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민지영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어머니의 인생을 들려주었어요. 박현숙 씨는 친정 어른들의 강요로 다른 남자와 혼인했지만 그 결혼은 1년을 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해 만에 다른 살림을 차려 떠나버렸고 그녀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친정 어른들마저 이혼한 딸을 곱게 받아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박현숙 씨는 어린 딸을 안고 작은 도시로 나가 그곳에서 작은 옷가게를 차려 평생을 보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민지영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시려움을 느꼈습니다. 박현숙 씨는 평생 우리 남편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 한켠을 평생 비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또한 멀리서나마 그녀를 평생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길고 무겁고 또 안타까운 것이었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영아, 한 가지 더 묻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심한 듯이 물었어요. 당신은 김 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지영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끔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늘 충분한 사랑을 주셨기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결핍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솔직히 한동안은 분노했어요. 사모님께도, 김 어르신께도, 그리고 어머니께도요. 그러나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그 시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사모님을 찾아뵙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영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진심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어요. 우리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그렇게 마주 앉아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민지영 씨가 돌아간 뒤 저는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일 줄 알았는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평생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비로소 들여다본 듯한 그런 묘한 먹먹함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두 사람의 가족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한쪽은 함께 살았고, 다른 한쪽은 멀리서 지켜만 보았을 뿐이지만요. 저는 다음 날 다시 민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김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민지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봄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박현숙 씨는 딸을 데리고 어느 작은 다방에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한 신사가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박현숙 씨는 딸에게 그저 어머니가 옛날에 잘 알던 분이라고만 소개했어요. 그 신사는 민지영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보태라는 짧은 말과 함께요. 그것이 우리 남편과 그 모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그 신사가 누구신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알게 되었어요. 민지영 씨는 천천히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사모님의 남편이셨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 여자의 딸이 자기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기 자식처럼 평생 챙기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우리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옷장이었어요. 옷장 가장 안쪽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평생 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박현숙 씨의 답장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받은 편지들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민지영 씨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박현숙 씨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고 살아온 걸까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아이들을 키운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어디까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노가 일었다가, 슬픔이 일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묘한 안쓰러움이 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다른 사람과 떠나보내고 그 여자가 혼자가 되어 어린 딸을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번도 만나러 가지 못한 채 멀리서만 지켜본 그 마음. 그것은 어쩌면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련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더 지나 저는 민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번 만나러 갑시다. 어디로요, 할머니? 당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요. 민지영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여자를
이제는 만나러 가야 한다는 그 결심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운 마음일까? 그리운 마음일까? 아니면 그 두 마음 모두일까? 어쩌면 그 여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야만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 묵직한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우리 남편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진 속에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한켠에 묘한 외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외로움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어떤 거리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평생 짊어진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도 되겠소? 저는 사진 속의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내가 대신 만나러 가도 되겠소?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만 같은 묘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민지영 씨와 함께 박현숙 씨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멀지 않은 외곽에 조용한 산자락에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묘소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묘비에는 박현숙, 평생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다 가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평온이 마음에 깃들기도 했어요. 저는 가지고 간 작은 국화 다발을 묘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박현숙 씨에게 말을 건넸어요. 박 씨, 저는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는 미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쉬세요. 저는 가지고 간 작은 국화 다발을 묘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박현숙 씨에게 말을 건넸어요. 박 씨, 저는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는 미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천천히 묘소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민지영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지영아, 이제부터는 나를 큰어머니라고 불러도 좋겠다. 민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저는 어떤 의미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아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묘소 주변의 마른 풀잎을 가만히 흔들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마치 박현숙 씨가 저에게 무언가 답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묘소 앞에서 비로소 마주한다는 것이 이렇게 묘한 것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려오는 길에 민지영 씨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한 군데만 더 들러도 되겠어요? 어디 말씀이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보내신 그 옷가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숙 씨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을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시의 골목 끝에 낡은 단층 건물 한 채가 서 있었어요. 박양장점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아직도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몇 달이 지난 듯 유리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재봉틀 하나와 옷걸이에 걸린 채 먼지를 뒤집어 쓴 옷감 몇 가지가 보였어요. 박현숙 씨는 평생 이 작은 가게에서 옷을 짓고 수선하며
어린 딸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시곤 했어요. 민지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셨어요. 그러나 가끔 가게 안쪽 작은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읽고 계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시려왔습니다. 박현숙 씨가 그 작은 방에서 읽고 있었던 것은 분명 우리 남편이 보낸 편지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온 한 여자가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보낸 짧은 안부를 읽으며 위안을 받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행복하셨다고 생각하니? 민지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평생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고 그것을 후회하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한 번 묶이면 평생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 묶임을 미워하지 말고 그 묶임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현숙 씨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어린 딸을 길러내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 또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한 가정을 책임지며 멀리 있는 또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고 들녘에는 노을빛이 곱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평생 살아온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두 자식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과 시누이를 시집 보내고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어떤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우리 남편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늘 자기 자리에서 충실했어요. 자식들 학비를 위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을 손수 챙겼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옆에서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한켠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고 살아왔다고 해서 저를 향한 사랑이 가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차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남편이 평생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는 제가 대신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박현숙 씨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앉아 있는 이 민지영 씨에 대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꾸어온 그 마당이었어요. 봄에는 매화가 피고 여름에는 봉선화가 곱게 자라고 가을에는 국화가 향기를 내뿜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동백나무가 푸른 잎을 지키고 있던 그 마당. 저는 그 마당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평생이 거기에 모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리에서는 평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리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한 잔의 차를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의 짐을 이제는 내가 함께 들어주겠소. 당신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온 그 약속을 내가 대신 지켜주겠소. 그러니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시구려. 영정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그 사람의 눈빛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묘한 외로움이 조금은 옅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향해 가는지 잠시 후에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지영 씨와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울에 있는 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비워두거라.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만나서 말하자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표정 너머에 어떤 마음들이 자라날까?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을 한 가지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어요. 주말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함께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그날따라 음식이 잘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자식들 앞에 그 보자기와 상자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딸은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분의 따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이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우리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게 솔직히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 편지들을 다 보여주시고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는 그저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우리 딸의 눈에는 그 자리에서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평생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다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무거운 비밀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는 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그러니까 그 누님을 다음 명절에 꼭 모셔오겠습니다. 아들이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자기 자식처럼 마음에 두셨던 분이라면 저희에게도 누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도 우리 딸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짐이 천천히 내려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내린 결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 어머니도 떠나셨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어머니, 그분을 한번 우리 집안 모임에 초대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셨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러길 바라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 다음 명절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두 번이나 다녀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어요. 송편을 빚으며 갈비를 재우며 전을 부치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을 찾아오는 민지영 씨가 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그녀를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명절날 아침, 민지영 씨가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껏 포장된 한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큰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인사를 건네자 저는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 우리 딸도 차례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천천히 누그러져 갔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 저는 민지영 씨에게도 함께 절을 올릴 것을 권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우리 남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없는 사람 앞에 그녀가 처음으로 자식의 자리에서 절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영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인생을 담담하게 들려주었고, 우리 아들과 딸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어요. 두 가지 인생이 서로 모르는 채로 평생을 흘러왔지만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는 똑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자리에 들 즈음 민지영 씨가 마루로 나와 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큰어머니, 한 가지 고백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처음 사모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사실 큰어머니께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사셨는데 사모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직접 큰어머니를 뵙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나니 저의 그 미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해져 있더군요. 지영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미움이 있어야 그 미움을 넘어선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처음에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민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마치 친딸을 위로하듯이 그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명절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과 민지영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명절에만 만나던 사이가 점차 평소에도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종종 민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 학교 일이나 살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딸은 민지영 씨와 함께 시장에 가거나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민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곤 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민지영 씨를 우리 집에 여러 번 초대해 며칠씩 함께 머물게 했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 평생 알지 못했던 우리 남편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책을 즐겨 읽었는지, 어떤 농담에 잘 웃었는지, 어떤 일에 화를 냈는지. 평생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로 자라온 그녀에게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그려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민지영 씨를 우리 집에 여러 번 초대해 며칠씩 함께 머물게 했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 평생 알지 못했던 우리 남편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책을 즐겨 읽었는지, 어떤 농담에 잘 웃었는지, 어떤 일에 화를 냈는지, 평생 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로 자라온 그녀에게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그려 보여주었어요. 어느 봄날에는 저는 민지영 씨와 함께 마당에 나가
작은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묘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큰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상추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봄이 되면 늘 상추쌈을 좋아했지. 직접 텃밭에서 따다가 된장 한 숟갈 얹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단다. 그 말을 들은 민지영 씨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작게 웃었어요. 저도 봄이 되면 상추쌈이 그렇게 먹고 싶어져요. 어머니께서는 그게 외할아버지 닮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것은 만나본 적이 없어도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느 여름밤에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함께 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유난히도 잘 보였어요. 민지영 씨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리움이 미움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비록 저를 직접 안아주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평생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 남편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온 그 약속이 이렇게 작은 위안이 되어 한 사람의 가슴에 닿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어느 가을날에는 우리 며느리가 민지영 씨를 데리고 우리 집에 며칠 머물러 갔어요. 그때 며느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 것이 어머니께도 위안이 되시지요. 저는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로 위안이 된단다.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오신 그 약속이 이제는 나의 약속이 되었으니까. 우리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로서만 며느리를 대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한 명의 여자로서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민지영 씨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은 웃고 가끔은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저랑 닮으신 점이 있군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 번이라도 직접 뵙고 싶었어요 라고 작게 흐느끼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비로소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자식 하나를 평생 멀리서만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지를요. 저는 어느 봄날 민지영 씨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지영아, 너희 어머니 묘소를 우리 집안 산소 옆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니?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큰어머니, 그게 사모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두 분이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떠나신 뒤에라도 가까이에 모시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민지영 씨는 한참을 흐느끼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해 가을, 우리는 박현숙 씨의 묘소를 우리 남편의 묘소가 있는 산자락으로 옮겼어요. 두 분의 묘소는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집안 산소 정중앙에, 박현숙 씨는 그 산자락 다른 한켠에,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베고 비로소 가까이에서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장식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민지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지영아, 너는 지금 이 모든 일을 후회하니? 아니요, 큰어머니. 저는 이제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 평생 지키지 못해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그 약속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가끔 마루에 앉아 마당에 피어난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쩌면 안도의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무거웠고 그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막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평생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죄책감이 평생 채워온 자리였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있었기에 우리 남편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한번 지키지 못한 약속을 평생 다시는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사람. 그것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도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이 모르는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과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올해로 여든을 넘겼고 이제 곧 우리 남편을 만나러 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끝까지 말하지 못한 그 약속을 내가 대신 지켰소이다. 이제 마음 편히 쉬시구려. 그것이 제가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길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인생 한 켠을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미움 속에 평생을 묻어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나누어 가질 것인지.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방금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걸 보면 끝까지 보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